20일. 오늘은 칼이에요. 아침을 먹고 나자 공주는 벽장에서 긴 칼을 들고 나왔다. 뭐가? 시치미 떼지 말고 빨리 나와요. 공주는 온달을 데리고 뒷동산으로 올라갔다. 자, 이 칼을 봐요. 공주가 칼집에서 칼을 쑥 빼들고 온달에게 말했다. 아침 햇빛에 칼날이 번쩍 빛났다. 이쪽은 칼날인데 베는 데 쓰는 것이어요. 공주가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내리쳤다. 그러자 소리도 없이 잔가지 하나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온달에게 공주는 말을 계속했다. 그리고 이 끝으로는 찌르는 거예요. 벨 수도 없고 칠 수도 없을 때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온달은 여전히 멍청하게 서서 물었다. 아무거나. 공주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자, 이 칼을 잡아요. 온달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잡았다. 이 나뭇가지를 내리쳐요. 공주 말에 따라 온달은 자기도 모르게 칼을 휘둘렀다. 우지직. 나뭇잎끼리 스치는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가지가 땅에 떨어졌다. 허허허. 공주가 웃으며 말했다. 칼로 벤 게 아니라 꺾었군요. 공주는 온달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고는 나뭇가지를 후려쳤다. 칼날이 한 번 번쩍 빛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소리 없이 커다란 가지 하나가 땅 위에 떨어졌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온달에게 공주가 다시 칼을 건네주었다. 해봐요. 손을 빨리 놀려야 해요. 온달은 칼을 꽉 움켜잡고 다시 나뭇가지를 내리쳤다. 역시 요란한 소리가 난다. 팔에 힘을 주지 말아요. 손목에 힘을 주고 다시 해요. 온달은 칼을 번쩍 들고 나뭇가지를 노려보았다. 손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빠르게. 에잇! 아침 햇살이 가득 찬 숲을 속에 온달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22. 여름이 거의 끝나가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해졌다. 그날도 온달은 공주와 함께 마을 뒤 언덕에 올라 말을 타고 활을 쏘며 하루 해를 보냈다. 달리는 말 위에서 온달은 화살을 날렸다. 싱! 소리를 내며 날아간 화살은 솔방울도 맞히고 밤나무 가지 속에 숨어있는 밤송이도 맞췄다. 붉은 구름은 이제 아주 건강한 군마가 되어 있었다. 온달도 이미 옛날의 온달이 아니었다. 바울을 닮아 구부정하던 어깨는 뒤로 활짝 펴졌고 언제나 멍청했던 눈알은 또렷또렷 빛나며 앞과 옆과 뒤를 뚫어질 듯 노려보았다. 에잇! 온달은 달리는 말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땅 위에 우뚝 선 온달의 손에는 어느새 시퍼런 칼이 들려져 있었다. 칼이 온달의 머리 위에서 춤추듯이 돌아가자 온달의 발 아래에는 소리 없이 나뭇가지들이 쌓였다. 오늘은 그만해요. 나무 그늘에서 공주가 말했다. 온달이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공주에게로 걸어왔다. 한쪽 구석에 서 있던 붉은 구름도 땀이 축축하게 젖은 몸으로 다가왔다. 내일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공주가 붉은 구름에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온달에게 말했다. 산속으로? 예. 공주는 온달과 함께 사냥을 할 작정이었다. 가을이니까 산 짐승들이 모두 통통하게 살이 쪄 있을 것이다. 공주는 앞에 걸어가는 온달의 등을 바라보았다. 떡 벌어진 어깨가 믿음직하게 보인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찬밥을 빌어먹던 바보 온달이라고 알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이제 늠름한 장수가 되어 있다. 그동안 놀랍게 자란 온달의 솜씨를 산에 가서 구경할 생각을 하니 공주의 마음은 마냥 부풀었다. 23. 날이 새자 온달과 공주는 종 둘을 데리고 일찌감치 집을 나섰다. 어디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해요. 공주가 온달에게 말을 건넸다. 당신 화살엔 붉은 띠를 맺고 제 화살엔 푸른 띠를 맺으니까. 좋아, 한번 해보지. 온달도 기분이 좋아 고개를 끄덕였다. 산속에 이르자 가을 단풍에 빨갛게 물든 골짜기에서 짐승들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왔다. 부지런히 수풀을 헤치고 걸어가는데 무언가 휙 앞으로 건너질러 언덕 위로 치달려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토끼다! 공주가 소리 지르며 활을 들어 겨냥했다.
온달도 엉겹결에 활을 들고 토끼를 바라보았다. 잿빛 토끼 한 마리가 죽을뚱살뚱 바둥거리며 수풀을 헤치고 달아나고 있었다. 에잇! 공주의 활에서 화살이 날았다. 온달의 화살도 동시에 날았다. 치달려 올라가던 토끼가 갑자기 제자리에서 껑충 뛰더니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다. 맞았다! 종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더니 이윽고 축 늘어진 토끼를 들고 왔다. 토끼 몸에서는 아직도 더운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니, 하나밖에 안 맞았네? 공주는 토끼의 목덜미에 푹 박힌 화살을 뽑아 들었다. 피가 끈적끈적하게 묻은 화살에는 파란 띠가 메어져 있었다. 내 화살이군요. 공주가 온달을 쳐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그때 온달의 얼굴이 낫달처럼 하얗게 돼가지고는 넋을 잃고 죽은 토끼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왜 그래요? 공주가 깜짝 놀라 온달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다. 응? 온달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 듯 공주를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는 그러고 있어요? 온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 위에 던져진 토끼 앞에 쓰러지듯 앉았다. 그러고 보니 온달은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낯에 익었다. 그렇다. 언젠가 어렸을 때 자기보다 더 어린 소년이, 나중에 장군이 된 그 소년이 피투성이 토끼를 자기에게 불쑥 내밀며 너 주련? 하고 묻던 바로 그곳이 틀림없었다. 온달은 몸이 부르르 떨렸다. 발 앞에 숨이 끊어져 늘어진 토끼 뒷다리도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안 돼, 안 돼. 온달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디 아파요? 공주가 곁에 따라 앉으며 근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그럼 왜 그래요? 온달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오라, 화살이 빗맞아서 그게 부끄러운 거군요. 공주가 허리를 쭉 펴며 빠르게 말했다. 그렇지요? 온달도 따라서 일어났다.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토끼를 들고 따라오너라. 공주가 종들에게 말했다. 온달은 다시 공주와 나란히 서서 수풀을 헤치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얼마 안 가서 이번에는 푸드덕 하고 꿩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이번에는 맞춰요. 활 든 손에 번쩍 들어올리며 공주가 외쳤다. 싱! 싱! 화살 2개가 동시에 날아올랐다. 하늘로 솟아오르던 꿩이 날개를 꺾고는 땅에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 꿩의 날개 쭉지를 뚫은 화살은 역시 푸른 띠를 맨 공주의 화살이었다. 웬일이에요? 이번에는 웃지도 않고 공주가 온달을 쳐다보았다. 글쎄, 온달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분명히 꿩을 노려보고 화살을 날렸는데 맞지 않은 것이다. 이번에는 좀 부끄럽기도 했지만 온달은 입속으로 얼버무렸다. 다음엔 맞힐 테야. 그러나 온달은 지금 자기 가슴이 이상하게 뛰고 있음을 알았다. 두 손도 자꾸만 떨리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아무것도 맞힐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헬쑥해진 온달의 얼굴을 보고는 공주도 생각에 잠겼다. 소나무 가지에 가린 솔방울로 맞히는 온달의 솜씨가 토끼 한 마리 못 맞힌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때 옆에서 따라오던 종들이 소리를 질렀다. 저길 보십시오. 그들이 가리킨 곳에는 마침 커다란 늑대 한 마리가 숲을 속으로 들락날락하며 작은 짐승을 쫓고 있었다. 늑대가 사냥을 하고 있군. 공주가 재미있다는 듯 말했다. 토끼를 잡은 모양이에요. 그들은 발을 멈추고 늑대가 사냥하는 모양을 훔쳐보았다. 빨간 혓바락을 날름거리며 늑대는 토끼가 달아나는 길을 이리저리 막았다. 토끼는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다시 바위틈에 숨었다가 또 뛰쳐나오곤 했지만 늑대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으르렁 소리를 내며 늑대가 껑충 뛰어 토끼의 작은 몸을 덮치고 말았다. 그리고 이내 조용해졌다. 숲을 속엔 또다시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울기 시작했다. 토끼 목덜미를 물어뜯은 늑대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입을 벌리고 입안 가득히 묻은 하얀 털을 뱉어냈다. 저런 얄미운 녀석. 온달이 늑대를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밉거든 죽여버려요. 옆에서 공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뭐라고? 공주의 말에 미쳐 못 알아들은 온달이 다시 물었다.
저 늑대를 맞춰봐요. 그렇지. 온달은 활에 화살을 먹여들고 늑대를 노려보았다. 늑대는 그것도 모르고 바위 틈에 앉아 이제 막 잡은 싱싱한 토끼고기를 맛보려 하고 있었다. 온달은 천천히 활줄을 당겼다. 활이 반달처럼 굽으며 팽팽해졌다. 핑! 온달의 손을 떠난 화살은 늑대 몸을 향해 공중을 뚫고 날았다. 눈 깜짝할 사이 늑대의 몸은 풀쩍 뛰어오르며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내려갔다. 맞았다! 종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온달은 공주 손을 잡고 천천히 늑대가 쓰러져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거기에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 입에 맞았습니다요, 나리. 종 하나가 늘어진 늑대 몸뚱이를 개울물에서 끌어올리며 말했다. 화살은 늑대의 빨간 입 안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늑대 피인지 토끼 피인지 모를 피가 화살을 타고 흘러 개울물을 붉게 물들였다. 온달은 아까보다도 더욱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두 다리까지 부들부들 떨렸다. 눈을 감고 얼굴을 번쩍 들었다. 그러자 주위가 온통 붉은 세상이 되어버렸다. 늑대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프니? 온달이 늑대에게 물었다. 아니. 늑대가 온달을 쳐다보며 웃었다. 하나도 안 아파. 정말? 그래. 미안하다. 온달은 늑대에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아니야. 늑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 바람에 입안에 박힌 화살이 따라서 왔다 갔다 했다. 화살 끝에는 빨간 띠가 메어져 있고 그 띠는 더 빨간 늑대 피로 얼룩져 있었다. 늑대가 다시 온달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온달은 눈물이 나왔다. 한 방울, 두 방울. 드디어 온달의 널쭉한 볼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온통 빨갛게 된 세상에서 늑대는 입에 화살을 물고 자꾸만 웃고 있었다. 왜 그렇게 눈을 감고 멍청이 서 있어요? 공주가 팔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온달은 눈을 떴다. 아니, 눈물까지. 공주는 온달의 볼 위에 흐르는 눈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종들이 죽은 늑대를 개울가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왜 그래요? 공주는 근심이 되었다. 온달은 아직 정신이 들지 않은 얼굴로 공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공주는 온달이 무언가를 무서워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물기가 축축한 온달의 눈동자. 그것은 생명 있는 것을 처음으로 죽인 착한 사람의 겁에 질린 눈동자였다. 공주는 이번이 온달로서는 처음으로 나선 사냥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다. 게다가 온달이 죽는다는 것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쏘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공주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따뜻한 가을 햇빛이 온달 어깨 위에 금가루처럼 내리덮였다. 늑대란 놈은. 공주가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착한 토끼를 물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온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주가 말을 계속했다. 늑대를 죽인 건 참 잘했어요. 당신이 안 죽였으면 내가 죽였을 건데. 온달은 여전히 장승처럼 우뚝 서 있을 뿐이다. 아니, 하나도 안 아파. 하고 말하며 싱긋 웃던 늑대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공주는 온달 손을 잡고 개울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제 때가 됐다. 오늘이야말로 바보 온달이란 이름에서 바보라는 말을 지워버릴 때가 된 거야. 공주는 커다란 바위 아래 거울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곳까지 올라갔다. 온달은 말없이 따라왔다. 자, 이리 와요. 공주가 온달 손을 끌어 그 물가에 서게 했다. 여기 이 물을 내려다봐요. 온달이 허리를 굽혀 내려다보자
물 위에 한 사내의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꼼짝 말고 그 물만 내려다보고 있어요. 온달은 물속에 자기 얼굴을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바람 한 점 없는 가을. 물은 거울처럼 온달 입술 위에 도단한 검은 수염까지 똑똑히 비춰주었다.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 말을 들어요. 공주가 요술을 부리는 사람처럼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기 있는 사람은 고구려 제일 가는 바보예요. 사람들이 놀려도 화낼 줄 모르고 때려도 도망칠 줄 모르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덤벼들 줄도 모르고 말을 타고 달리면서 솔방울을 맞히는 솜씨로 토끼 한 마리 맞히지 못하고 온달 눈이 점점 더 커졌다. 공주 목소리도 차츰 빨라졌다. 사냥을 나왔다가 겨우 늑대 한 마리 잡고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눈물을 흘리는 고구려 제일 가는 바보가 거기 물속에 있어요. 온달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등 뒤에서는 공주의 말이 계속 들려왔다. 그런 바보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괜히 살아봐야 사람들의 놀림이나 받고. 말을 하면서 공주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뚫어지게 자기 그림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온달의 두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고요가 흐른 뒤 첨벙 소리와 함께 그림자는 부서지듯 무너지듯 사라져버렸다. 공주가 온달 어깨 너머로 돌멩이를 던졌던 것이다. 온달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이제 바보 온달은 죽었어요. 뒤에서 공주가 조용히 말했다. 남은 건 고구려 제일 가는 장국님 뿐이에요. 공주의 뜨거운 손이 온달의 손을 꼭 잡았다. 온달 손바닥에는 땀이 물 흐르듯 흐르고 있었다. 그날 핏빛을 뿜으며 서산 너머로 해가 질 무렵 온달은 꿩 5마리, 토끼 2마리 그리고 송아지만한 노루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내려왔다. 쨍그랑. 이튿날 온달은 방 안에 걸린 공주의 거울을 들어 마당으로 내던졌다. 저 거울에 바보 녀석이 들어있어. 온달은 거울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은 모두 싫어했다. 계곡을 오를 때도 맑은 물이 있는 곳은 피해 다녔다. 가끔 대야에 떠놓은 물이 자기 얼굴을 비춰줄 때면 온달은 미친 사람처럼 물을 쏟아버렸다. 그러나 그뿐. 공주가 첫 사냥길에서 죽여버린 바보 온달은 영영 되살아나지 않았고 그리하여 이제 온달은 고구려의 장군답게 늠름하고 영리한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이젠 아무것도 온달을 두렵게 할 수 없었다. 온달은 가끔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거기엔 언제나처럼 수많은 별들이 다투어가며 반짝거렸다. 그러나 이제 온달은 별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바보가 아니다. 그때 생각이 나면 온달은 얼굴을 붉혔다. 그러곤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다. 창피한 일이었지. 온달은 매일같이 사냥을 즐겼다. 때로 맹수를 만나 피를 뿌리며 싸운 날이면 온달의 어깨는 더욱 넓어지고 가슴에는 꺼지지 않은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었다. 어서 겨울이 가고 새 봄이 돌아와 나라 안의 모든 젊은이들과 어깨를 겨룰 사냥대회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커다란 둑이 홍수에 밀렸을 때 갑자기 허물어지듯 그렇게 온달의 마음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버렸다. 그것은 단 한 개 조그만 돌멩이. 고요한 물속에 비친 바보 온달의 얼굴을 일그러뜨린 그 조그만 돌멩이가 공주의 손을 떠난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온달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주를 비롯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뿐이었다. 거기에는 언제나 바보 온달의 잊을 수 없는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24. 3월 3일 날이 밝았다. 한겨울 강남에 가서 살던 제비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날이다. 온달은 일찍 일어나 활과 칼을 손질했다. 매일같이 하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더욱 정성을 들여 칼날을 닦았다. 번들거리는 칼날에 온달의 얼굴이 길쭉하게 비쳤다. 그 얼굴은 더 이상 바보 온달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글거리는 두 눈, 찢어진 입, 그리고 시커먼 수염이 입가에 무성하게 나 있었다. 그날은 고구려 젊은이들이 임금을 모시고 사냥을 하는 날이었다.
짐승을 제일 많이 잡은 용감한 젊은이는 장군이 되고 임금의 상을 받게 된다. 힘이 세다고 뽐내는 자, 활을 잘 쏘는 자, 칼솜씨를 자랑하는 자들이 저마다 모여 자기 실력을 마음껏 부려보려고 벼르는 날이었다. 온달은 아침을 배불리 먹고 마구간에 가서 붉은 구름을 끌어냈다. 기름이 반들반들 흐르는 네 다리가 적당히 살이 쪄 박달나무로 만든 절구공이 같았다. 온달은 붉은 구름 등에 높이 올라앉아 집을 나섰다. 공주는 대문 밖에까지 나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온달에게 무슨 말이고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온달은 공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등에는 활을 메고 허리에 긴 칼을 차고 말등에 우뚝 앉아 온달은 천천히 궁궐 쪽으로 향했다. 성문 밖에는 벌써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수백 리 먼 북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강을 3개씩이나 걸러온 젊은이도 있었다. 온달도 그들 가운데 끼어들었다. 그들은 사냥 도구를 자랑스럽게 휘두르며 저마다 자기가 오늘 제일 많은 짐승을 잡아 임금의 상을 타고 말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이윽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임금이 나타났다. 눈부시게 흰말 위에 앉아 임금은 모여선 젊은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임금이 나타나자 젊은이들은 모두 말에서 내려 땅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부터 임금을 대신하여 한 장군이 목소리를 높여 말을 꺼냈다. 고승 장군이었다. 사냥대회를 연다. 시간은 해가 질 때까지 그 안에 잡은 짐승을 가지고 이곳으로 되돌아올 것. 상은 많이 잡은 자와 제일 큰 짐승을 잡은 자에게 주기로 한다. 고승 장군의 말이 끝나자 임금이 젊은이들 곁에 지나 맨 앞으로 나갔다. 온달은 멀찌감치 떨어져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임금이 하늘을 향해 활주를 당겼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동시에 젊은이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커먼 숲속으로 뛰어들 참이었다. 이윽고 임금의 화살이 공중으로 높게 솟아올랐다. 와! 젊은이들이 고함을 지르며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갔다. 먼저 가서 한 마리라도 더 많은 짐승을 잡아야겠기 때문이었다. 온달은 천천히 말을 모았다. 큰 짐승이 많은 곳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좀 깊은 숲속에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온달은 자기도 모르게 고승 장군과 나란히 숲으로 달려가고 있는 임금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말을 달려보는 임금의 마음은 매우 유쾌했다. 무르익은 봄 기운에 훈훈한 숲속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며 임금은 정신없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앞에서 열심히 따라오던 젊은 고승 장군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저쪽 바위 뒤에서 송아지만한 사슴이 껑충 튀어나왔기 때문에 임금은 급히 말을 멈추었다. 임금이 등에 메었던 커다란 활을 서둘러 벗어들고 화살을 먹였다. 사슴은 공중공중 뛰며 나무와 바위 틈 사이로 달아나고 있었다. 그동안 활을 쏠 수 없을 만큼 멀리 달아났기 때문에 임금은 다시 말고삐를 잡고 사슴의 뒤를 따랐다. 사슴은 가끔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뒤에서 자기를 따라오는 급한 말발굽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듯 다시 달아나곤 했다. 임금은 사슴 꽁무니를 바짝 따라잡았다. 첫 번째 화살이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날아 사슴 목덜미에 그대로 박혔다. 사슴은 길게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임금이 사슴 곁에 갔을 때 벌써 사슴은 붉은 피를 쏟으며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다. 임금의 화살이 사슴 목덜미로 해서 정통으로 가슴에까지 박혔던 것이다. 흐뭇하게 웃으면서 임금은 이제 막 새로 나기 시작한 사슴뿔을 칼로 자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잡은 게 사슴이라 기분이 참 좋다. 임금은 점점 흥겨워졌다. 누가 곁에 있어서 사슴을 화살 한 대로 거꾸러뜨리는 이 멋진 솜씨를 보여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못난 녀석들이 하나도 자기를 따라오지 못한 게 안타까웠다. 고승은 어디로 갔을꼬? 임금은 고승 장군이 생각났다. 많은 고구려 용사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젊은이다. 평강공주가 온달이라는 바보 녀석 때문에 궁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사위가 되어 있을 몸이다. 임금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오래전부터 평강을 생각하지 않기로 해왔던 것이다. 사슴의 뿔을 다 자르고 나서 다시 말에 올라타려던 임금은 나무 사이로 무엇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붉은 노루 같은데 보통 노루보다는 더 컸고 소리도 요란했다. 그러나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 그 모습을 똑똑히 볼 수가 없었다. 임금은 말 위에 올라타 붉은 짐승이 사라진 곳으로 서둘러 달렸다. 그러나 벌써 짐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고승장군도 한 마리 사슴을 쫓고 있었다. 황갈색 털로 등을 덮고 흰 털로 배를 가린 사슴이었다. 고승장군이 그 사슴을 처음 발견한 것은 임금과 나란히 숲속으로 들어서던 바로 그때였다. 임금은 마침 자기 말에 채찍질을 하며 달리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계곡 건너 상등성 위에 우뚝 서 있는 사슴을 보지 못했다. 임금님, 사슴입니다. 고승장군은 말을 하려다가 목구멍에서 막아버렸다. 임금은 벌써 저만치 앞에 달리고 있었고 또 그 사슴을 자기가 혼자 잡고 싶은 욕심이 불쑥 솟아올렸기 때문이다. 고승장군은 슬그머니 뒤로 쳐졌다. 그러고는 사슴이 뒤를 쫓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슴은 발이 빠른 데다가 꾀가 많았다. 고승장군에게 활을 쏠 틈을 주지 않았다. 게다가 가까스로 따라붙어 활을 들고 쏘려고 하면 공교롭게도 바위가 가리거나 아니면 빼곡하게 들어찬 나뭇가지가 방해를 놓는 것이다. 고승장군은 차츰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다. 평지에서는 나는 듯이 달리던 말도 이렇게 험한 산에서는 사슴보다 더 빨리 달리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한 마리 사슴을 잡으려고 고승장군과 그의 말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계곡을 오르내렸다. 그러는 동안 해는 벌써 하늘 한복판에 떠올랐다. 한낮이 되도록 토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사슴의 뒤만 따라다닌 셈이다. 그때 고승장군은 붉은 빛을 띤 커다란 짐승이 자기 앞을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었다. 자세히 보려 했을 때 그 붉은 짐승은 벌써 수풀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 붉은 짐승이란 바로 온달을 태운 말이었다. 온달은 그때 임금이나 고승장군은 생각도 못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나무에 장가지를 부러뜨리며 도망치고 있는 호랑이의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썩은 낙엽이나 가끔 드러난 황토 위에 호랑이는 큼지막한 발자국을 남기며 깊은 산속으로 사라져갔다. 붉은 구름은 입에 허연 침을 물고 시근덕거리며 온달이 모는 대로 달렸다. 햇빛이 나뭇가지에 가려 잘 들어오지 못하는 어두운 수풀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온달은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불어오는 바람결에 성난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실려왔던 것이다. 온달은 정신없이 소리나는 곳으로 말을 몰았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활이 든든하게 잡혀 있었다.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호랑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끝에 놀라 힝! 우는 말의 비명소리가 숲속 공기를 찢으며 들려오는 것이었다. 힝! 임금의 백마가 갑자기 앞을 번쩍 들며 겁에 찬 소리로 울어댔다. 그 바람에 임금은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러나 미처 몸을 바로 세우기도 전에 임금은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두 눈에 불을 켠 호랑이가 맞은편 숲을 사이에서 불쑥 그 머리를 드러냈던 것이다. 임금은 엉겁결에 활을 당겼다. 그러나 겁에 질린 말이 너무나도 떨고 있었기 때문에 화살은 호랑이를 바로 맞히지 못하고 엉뚱한 나무 기둥에 딱 소리를 내며 박히고 말았다. 호랑이는 화가 나서 잔뜩 임금을 노려보았다. 임금은 황급하게 뒤를 돌아다 보았지만 거기 어두컴컴한 숲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임금은 할 수 없이 말에서 뛰어내리며 칼을 쑥 뽑아 들었다. 다시 활을 쏠 만한 여우를 호랑이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맡기고 저 큰 호랑이와 맞붙어 싸워보는 수밖에 없다. 호랑이가 한 발짝 두 발짝 임금에게 다가섰다. 임금은 긴 칼을 꽉 부여잡고는 호랑이의 움직임을 노려보았다. 산새 한 마리 울지 않는 조용한 숲을 속에서 임금과 호랑이 사이는 차츰차츰 가까워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임금은 호랑이 어깨 너머로 숲을 속에서 보았던 붉은 짐승의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호랑이도 자기 등 뒤에 무엇이 온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다. 고개를 들어 뒤로 틀며 산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역시 그뿐 붉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숲은 이내 조용해졌다. 호랑이는 성난 목소리를 목구멍 안으로 억누르며 다시 임금을 노려보았다. 이제는 정말 달려들 기세다. 빨간 입을 벌리고 다가서던 호랑이가 땅에 허리를 깔고 엎드렸다. 임금은 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호랑이가 덤벼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호랑이가 임금 바로 앞에서 앞발을 번쩍 들고 하늘로 치솟아 올랐다. 임금은 호랑이의 목줄기를 겨냥하고 있는 힘을 다해 임금은 호랑이의 목줄기를 겨냥하고 있는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다.
그러나 임금의 칼이 목줄기에 미쳐 닿기도 전에 호랑이 두 눈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다. 놀란 임금의 바로 앞에서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호랑이는 네 발을 쭉 뻗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죽은 호랑이 두 눈에서는 자꾸만 피가 솟았다. 그제야 두 눈에 똑같이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는 게 보였다. 수풀 속에서 붉은 말을 탄 젊은이가 천천히 나왔다. 젊은이는 임금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려 죽은 호랑이의 몸뚱이를 슬쩍 건드려 보더니 빙긋이 웃음을 머금었다. 그대는 누군가? 임금이 묻자 젊은이는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큰 호랑이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가죽을 다 벗긴 그는 자기가 타고 온 말의 엉덩이에 호랑이 가죽을 싣고 천천히 숲을 속으로 사라져갔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자 성문 앞에는 아침에 사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허리에 서너 마리 꿩을 꿰찬 사람도 있고 죽은 너구리를 둘러맨 사람도 있었다. 어떤 젊은이는 커다란 노루를 자랑스럽게 끌고 왔다. 임금은 아까부터 모여드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낮에 자기 앞에서 단 2개 화살로 황소만한 호랑이를 거꾸러뜨린 그 붉은 말을 탄 젊은이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윽고 임금이 성문 앞에 마련된 높은 단으로 올라갔다. 이제부터 젊은이들이 잡아온 짐승을 보면서 누가 과연 가장 훌륭하게 사냥했는가를 가리게 되는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사람들은 한 줄로 서서 자기가 잡은 짐승을 두고 임금에게 나아갔다. 그러나 임금은 처음부터 그들이 사냥해온 것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자꾸만 무엇을 찾는 듯 사람들 속을 둘러보는 것이다. 마침내 임금은 붉은 말의 엉덩이에 얼룩진 호랑이 가죽을 얹은 젊은이가 씩씩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까지 뽐내며 서 있던 젊은이들이 깜짝 놀라 길을 비켜주었다. 붉은 말에서 뛰어내린 젊은이가 커다란 호랑이 가죽을 임금에게 바쳤다. 아니, 호랑이 가죽 아닌가?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수군거렸다. 누구야? 모르겠는걸? 처음 보는 얼굴이야. 임금은 만족한 얼굴로 호랑이 가죽을 받아들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고구려 젊은이다운 젊은이를 본 것이다. 게다가 임금은 그 젊은이의 얼굴이 모르는 얼굴이지만 어딘지 낯이 익었다. 장하다. 오늘 사냥대회는 마땅히 그대가 1등이다. 임금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젊은이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오늘 이렇게 고구려 제일 가는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 기쁘고도 고맙구나.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젊은이가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온달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온달? 임금은 입을 쩍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놀란 것은 임금뿐이 아니었다. 모여섰던 사람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얼마쯤 시간이 지난 뒤 임금은 입술을 축이며 다시 물었다. 자네가 그럼 그 바보 온달이란 말인가? 온달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바보는 죽었습니다. 온달은 언젠가 골짜기의 고인물에서 평강공주가 던진 조그만 돌멩이에 부서지듯 무너지듯 사라져버린 자기 얼굴을 생각했다. 바보가 죽었다고? 임금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제 아내가 죽였습니다. 아내라니. 임금은 퍼뜩 온달에게 시집가겠다고 궁을 빠져나간 공주가 생각났다. 온달이 목청을 돋우어 천천히 말했다. 저는 이제 바보 온달이 아닙니다. 그저 온달입니다. 아니요. 누군가 갑자기 소리치며 사람들 속으로 뛰쳐나왔다. 고승장군이었다. 그저 온달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온달 장군이십니다. 그가 온달의 손을 꼭 움켜잡고는 비굴한 웃음을 연방 짓는 것이었다. 그때 누군가 사람들 가운데서 온달 장군 만세!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온달 장군 만세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렇지. 과연 내 딸 평강이다. 저렇게 훌륭한 남편과 살고 있었음을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임금은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불쑥 나타난 사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25. 사냥대회가 있은 지 며칠 뒤였다. 북쪽 집안을 지키던 군사 하나가 급하게 달려왔다. 임금님, 중국 군사들이 지금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후주 나라 무제의 군사라고 합니다. 무제의 군사라고? 임금은 다시 한번 놀랐다. 무제라면 북쪽 지방 깊은 숲속에서 살던 한 사냥꾼이 왕으로 된 자다.
나라 이름을 후주라고 붙이고 얼마 전에 사신에 보내기까지 했다. 고구려와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렇게 찾아왔소. 그때 찾아온 사람이 말했다. 그대는 누군가? 후주의 무제대왕께서 보낸 사신이요. 난 후주라는 나라를 모르는데. 그러자 사신은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그러더니 임금에게 고구려의 작은 임금이 우리 후주 대국을 모르다니 하며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임금도 사신이 괘씸하여 큰 소리로 꾸짖었다. 중국 땅의 한 오랑캐가 어딜 와서 큰 소리냐. 네 나라 임금에게로 돌아가서 이 고구려 왕이 허튼 수작 말라고 그러더라고. 일러라. 정말인가? 사신은 화가 나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나는 일찍부터 수나라, 진나라와는 사이좋게 지냈고 또 해마다 선물도 보냈지만 너희 오랑캐 따위와 상대할 마음은 없다. 너의 목을 자르기 전에 어서 물러가거라. 그렇게 해서 무제의 사신을 들려보냈더니 이제 무제가 그 분풀이로 군사를 몰고 쳐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임금은 곧 군사를 풀어 온 나라에 공고문을 써붙이겠다. 고구려 장정들은 보아라. 북쪽 오랑캐인 후주의 무제가 군사를 끄고 우리나라 땅으로 쳐들어왔다. 나라를 지키고 부모와 자식들을 오랑캐로부터 건질 용사들은 다 모여라. 이 글을 본 씩씩한 고구려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임금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그 중에는 사냥꾼, 나무꾼, 대장장이, 농부, 심지어는 무당들도 섞여 있었다. 임금은 그들을 이끌고 무제의 군사를 맞아 싸우기 위해 북쪽으로 길을 떠났다. 고승장군이 탄 군인들과 함께 맨 앞장을 섰다. 창과 칼을 번쩍이면서 긴 뱀처럼 꿈틀거리며 줄을 지어 싸움터로 향했다. 이윽고 배산이라고 하는 넓은 들판에서 무제의 군사들을 만났다. 마치 곰처럼 온몸에 털이 무성하게 나은 무제가 맨 앞에 떡 버티고 서서는 고구려 군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솔방울보다 더 커다란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그리고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바위같이 넓은 가스름을 두드리면서 무제가 벼락치는 듯한 소리로 웃어댔다. 으하하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생쥐같이 생긴 놈들이 감히 이 무제대왕에게 반항을 하다니. 그러자 이쪽에서도 누군가 눈부신 백마의 엉덩이를 발로 차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고승장군이었다. 내 이놈 오랑캐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곰 같은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내 몸의 목을 단칼에 베기 전에. 고승장군은 허리에 찼던 칼을 쏙 뽑아들었다. 들 저쪽에서 무제가 껄껄거리며 웃었다. 아하하하, 귓구멍이 간지러워 못 듣겠구나. 누구의 송이 녀석을 처치할 자 없느냐? 저놈이 탄 말은 빛깔이 좋으니 죽이지 말고 뺏어오너라. 죄가 갑니다. 사신으로 왔던 자가 불쑥 뛰쳐오며 말했다. 갈말 장군 자넨가? 좋아. 갈말 장군은 무제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말을 달려 들판 가운데로 나아갔다. 자, 거기 흰말을 탄 애송이는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승장군은 나는 듯이 들판 가운데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둘은 어우러져 먼지를 풍기며 칼과 차량을 휘둘렀다. 말의 거친 숨소리,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먼지 속에서 들렸다. 고승장군의 긴 칼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날래게 돌아치며 춤을 추었다. 그 틈새로 갈말 장군의 날카로운 창끝도 고승장군의 가슴을 노렸다. 둘이 어우러졌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어울리기를 몇 번인가 했을 때 마침내 한쪽 움직임이 차츰차츰 느려지기 시작했다. 고승장군의 칼끝은 점점 더 세게 회오리 바람처럼 돌아가는데 갈말 장군의 창은 자꾸만 아래로 처지는 것이었다. 이겼군. 한편 갈말 장군도 안 되겠는데 할 수 없지. 속임수를 쓰자 하고 생각하며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자기 편 쪽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이 비겁한 놈, 도망치지 말고 계속 거라. 고승장군은 신이 나서 갈말의 뒤를 쫓았다. 백마도 주인의 심정을 알고는 나는 듯이 검정말의 뒤를 따랐다. 둘 사이는 금방 좁혀졌다. 고승장군이 칼을 번쩍 들어 달아나는 갈말의 등떨미를 치려고 할 바로 그때였다. 아까부터 빈틈을 노리고 있던 갈말의 창끝이 고승의 어깨를 찔렀다. 으악! 고승장군이 어깨를 감싸지며 그대로 발에서 굴러떨어졌다. 와! 무제의 군사들이 두 손을 번쩍 쳐대며 환호성을 질렀다. 갈말은 얼굴에 흉측한 웃음을 띠며 쓰러진 고승장군에게 다가왔다. 뜻밖의 창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 고승장군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며 말했다. 이 비겁한 오랑캐 놈아. 와!
갈말이 통쾌하게 웃으며 긴 창을 들어 쓰러진 고승장군의 가슴을 겨누었다. 내가 힘이 달려 니놈에게 쫓긴 줄 알았더냐? 니놈에게 속은 게 분하다. 자 어서 죽여라. 오냐 염려 마라. 갈말이 창을 높이 들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멀리서 이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갈말의 창끝이 고승장군 가슴을 찌르려는 바로 그 순간 싱! 힘차게 바람을 가르는 화살 소리가 들리더니 갈말의 몸뚱이가 땅 위에서 그대로 굴러 떨어졌다. 양쪽 군사들이 깜짝 놀라 바라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붉은 말을 타고 싸움판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한 장군이 붉은 구름에 높이 앉은 온달의 늠름한 모습이었다. 이 비겁한 오랑캐 놈들아, 남의 나라를 왜 괴롭히느냐. 모조리 덤벼라. 온달은 그대로 말을 달려 성난 호랑이처럼 무제의 군사들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붉은 구름이 달리는 곳에는 흰 무지개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온달이 휘두르는 칼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었다. 무제 군사들이 가을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듯 땅바닥에 뒹굴었다. 온달은 군사들 머리 위로 말을 달려 곧바로 무제에게 덤벼들었다. 아무리 곰처럼 생긴 무제였지만 붉은 말을 탄 장수에게는 자신이 없었다. 그대로 말머리를 돌려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도망치는 오랑캐의 뒤를 고구려 군사들이 맹렬하게 따라가며 활을 쏘고 창을 던졌다. 전쟁은 쉽게 끝났다. 임금은 칼 한 번 빼보지도 아니하고 승리를 거둔 것이다. 성으로 돌아온 임금은 곧 온달을 불러 후한상을 내렸다. 대형 장군이라는 벼슬을 주고 성 밖에 있던 공주를 데려다가 정식으로 혼인식도 올려주었다. 온달은 이제 떳떳한 임금의 사이가 되어 높은 벼슬 자리에 앉았다. 아무도 이 일에 반대하는 이가 없었다. 새로 장만한 훌륭한 집으로 들어가던 날 평강공주는 정말로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이 넌 온달의 아내가 되고도 우느냐 하고 놀렸다.